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나듯 독립한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천연 자원도 없고 먹을 물조차 이웃 나라에 의존하던 이 작은 땅덩어리를 세계는 불가능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했고 인구는 20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독립 당시 리커뉴 총리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은 적대적이었고 내부는 불안정했으며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가 10년을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앞질렀고 세계 금융의 심장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모든 것을 가진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기적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전략과 철저한 실행, 그리고 타협 없는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실패할 여유가 없었기에 실패하지 않았고, 무너질 수 없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생존을 넘어 번영에 이르렀는지, 그 놀라운 경제 생존의 역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14%에 달했습니다. 일할 곳이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으며 마실 물조차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프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공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고 농토도 없었으며 지하 자원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커뉴를 비롯한 건국 지도부 앞에 보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들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천연 자원이 없다면 인간을 자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석유가 없다면 두뇌를 파야 했고 농토가 없다면 기술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절박함에서 나온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재편했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다민족 국가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이었습니다. 영어는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동서양을 잇는 가교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주택 문제도 시급했습니다. 1960년 주택개발청 HDB가 설립되었고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릴 이유가 생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리커뉴는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부패 방지국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뇌물을 받다 적발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처벌받았고 그 강도는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청렴 행정이라는 두 기둥이 세워지자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이 작은 섬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싱가포르가 선택한 전략은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깨끗한 행정, 교육받은 인력, 이 세 가지가 싱가포르의 첫 번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생존이 유일한 목표였던 시대에 싱가포르는 실패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했고 더욱 냉정했으며 더욱 과감했습니다. 그 냉정함과 절박함이 기적의 첫 번째 씨앗이 되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생존 전략의 첫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일을 주어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선택했고 텍스타일과 전자조립 산업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무기였습니다. 1968년 주롱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늪지대를 메우고 토지를 정리했으며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 항만시설까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기업들이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식 산업 클러스터 모델의 시작이었고
이후 수십 년간 싱가포르 산업 정책의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전자회사들이 싱가포르에 공장을 세웠고 텍스타일 회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률은 빠르게 감소했고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그것이 싱가포르 노동자들에게는 첫 번째 상업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싱가포르는 조금씩 더 고도화된 제조업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정밀 가공으로,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서서히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대했고 폴리테크닉 대학들을 설립해 기술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공장이 학교가 되었고 일터가 교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 항구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의 필수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하역 시스템과 자유무역항 정책이 맞물리면서 화물 처리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항구, 정확한 스케줄, 낮은 물류 비용, 이 모든 것이 싱가포르를 아시아 무역의 심장부로 만들었습니다. 공장과 항구, 이 두 축이 1970년대 싱가포르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GDP는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했고 국민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중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늘어났고 사람들의 식탁은 풍성해졌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싱가포르가 증명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시스템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정부가 설계하고 기업이 작동시키고 국민이 실행하는 완벽한 톱니바퀴였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1980년대 초반, 리커뉴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장만으로는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주변 국가들도 제조업에 뛰어들고 있었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었으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시 한번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타깃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했고 외국 은행들이 싱가포르에 지점을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었고 금융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달러 결제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외환 시장을 개방했고 보험과 자산 관리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홍콩과 함께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양대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고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 레플스 플레이스 일대는 마천루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자녀 세대는 은행원과 펀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부가 생산에서 자본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제 경제의 중심축은 금융이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구조의 중심에 싱가포르가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본이 싱가포르를 거쳐 아시아로 흘러들어갔고 아시아의 자본이 싱가포르를 통해 세계로 나갔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졌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HDB 공공주택에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이제는 민간 콘도미니엄을 구매하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소유율이 높아졌고 해외여행이 일상이 되었으며 자녀를 해외 대학에 보내는 가정도 증가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변했고 소비 패턴이 변했으며 사람들의 꿈이 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을 관리하고 부를 증식시키며 돈의 흐름을 조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섬이 거대한 금고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금고는 점점 더 많은 부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금융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파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985년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였고 금융 의존도가 높아진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구조조정에 나섰고 임금을 동결했으며
생산성 향상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987년 싱가포르 경제는 다시 반등했고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 리컨유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고촉통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정권 교체였지만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교해졌고 더욱 세련되어졌으며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단순한 제조와 금융을 넘어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법인세는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17%였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3.5%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였고 이것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엄청난 매력이었습니다. 고급 인재를 위한 특별 비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국제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미국식, 영국식, 프랑스식, 독일식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들이 문을 열었고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이 자녀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 자본이 모였고 자본이 모이는 곳에 다시 인재가 모였습니다.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싱가포르는 자신의 브랜드를 완성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클린 앤 그린 싱가포르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도시는 정원처럼 가꿔졌습니다. 거리마다 나무가 심어졌고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녹지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법질서는 엄격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싱가포르를 신뢰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었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부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없었고 예측 가능성이 높았으며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고 그 투자는 다시 싱가포르의 부를 키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휘청거렸고 홍콩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낮은 부채, 튼튼한 금융 시스템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싱가포르는 안전한 피난처였고 자본은 더욱 싱가포르로 몰려들었습니다. 질서와 효율, 이 두 단어가 싱가포르를 정의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만 있으면 번영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04년 리컨유의 장남 리셴룽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권력 승계였지만 싱가포르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경제는 계속 성장했으며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셴룽은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자 나라는 되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나라인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고 싶어하는 나라인가? 싱가포르는 이제 단순한 금융 허브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대규모 매립 사업이 시작되었고 마리나베이 지역이 탄생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건설되었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조성되었으며 도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센토사 섬이 재개발되었고 도심 곳곳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이 초청되었고 도시 계획가들이 모였으며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지루한 비즈니스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레저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 도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포뮬러1 나이트 레이스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레이싱카의 굉음은 싱가포르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같은 해 두 개의 통합 리조트, 즉 카지노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수적이던 싱가포르가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었습니다. 호텔, 컨벤션 센터, 쇼핑몰, 극장, 레스토랑이 결합된 복합 단지였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MIC 산업, 즉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컨벤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홍콩의 부유층이 싱가포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에 자산을 옮겼고, 싱가포르 은행들은 그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프라이빗 뱅킹 산업이 급성장했고, 패밀리 오피스들이 속속 설립되었습니다. 자산 관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22년 기준 관리 자산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일하는 도시이자 즐기는 도시, 돈을 버는 도시이자 돈을 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었고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밤에는 F1 경기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낮에는 금융가에서 수조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리셰룽이 꿈꾸던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균열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고, 생활비는 치솟았으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가려진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2010년대 들어 싱가포르 사회에는 새로운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전문가들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380만 명이던 인구는 2010년 5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가져간다는 불만이 커졌고, 내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HDB 공공주택 시스템이 있었지만 민간 주택 시장은 과열되었습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부동산을 사들였고,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중산층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생활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마리나베이의 고급 요트와 HDB 단지의 평범한 가정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재분배 정책을 강화했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두려움의 분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야당 정치인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때때로 숨막히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이 60%로 떨어졌습니다. 독립 이후 최저 수치였고, 이것은 명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 더 많은 정치적 자유, 더 공정한 기회를 원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정책을 수정했고,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복지 지출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출산율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온갖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주거비가 비싸고 교육비가 비싸며 경쟁은 치열한 환경에서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민 정책으로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해온 나라가 완벽하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 시대였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했지만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은 높았지만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적 성공의 정점에서 사회적 도전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습니다. 로렌스 웡 총리는 이전 총리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HDB 공공주택에서 자랐고 서민의 삶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실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조정했고,
싱가포르인 우선 고용을 강화했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였고 국민들은 이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계속 등장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매립지를 위협했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와의 수자원 협정은 2061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담수화 시설을 확충하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고도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 생명과학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야 했습니다. 기존 금융 중심 경제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금융 중심 경제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했고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6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일당 우위 체제가 흔들리는 순간 싱가포르는 또 다른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로렌스 웡의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부를 유지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을 지키면서도 자유를 확대하며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그것은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풀어보지 못한 방정식이었고 어쩌면 풀 수 없는 방정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시 한번 변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구조적 한계가 도전 과제입니다. 않고 부자가 된 나라가 이제는 부자이면서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두 나라는 놀랍도록 비슷한 시기에 경제 기적을 이뤘습니다. 1960년대 폐허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두 나라 모두 천연 자원이 부족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생존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완전히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으며 현재 직면한 문제도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정밀한 설계의 나라였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국민은 그 계획을 따랐으며 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주택의 80%를 국가가 공급했고 교육은 국가가 통제했으며 산업 정책은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성장 전략의 핵심이었고 무역과 금융을 중심으로 한 허브형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의 에너지가 폭발한 나라였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은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에서 나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했고 중소기업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조업과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 경제를 구축했고 주택은 대부분 민간 시장에 맡겼습니다. 정치는 격렬한 다당제 민주주의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역동성도 생겼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경제 모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싱가포르는 중개무역과 금융으로 부를 축적했고 한국은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성장했고 한국은 자체 자본을 키워 성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계획 경제에 가까웠고 한국은 시장 경제에 가까웠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싱가포르는 일당 우위 체제를 60년 가까이 유지했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체제를 확립했고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질서를 선택했고 한국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지금 비슷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0, 한국의 출산율은 0.7로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청년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싱가포르는 효율의 제국이었고 한국은 속도의 제국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실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고 한국은 빠르게 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나라 모두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성장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부를 넘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싱가포르는 실패를 최소화한 나라입니다. 철저한 계획, 청렴한 시스템, 시민의 규율이 만들어낸 부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섬이 세계 5위권의 부자 나라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천연자원도, 내수시장도, 군사력도 없던 나라가 시스템만으로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유의 결핍, 과열된 경쟁, 숨막히는 효율성, 끝없는 성과 압박, 이 모든 것이 싱가포르 사회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싱가포르는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부유한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로렌스 웡 세대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부를 지속시키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포용을 확대하며 질서를 지키면서도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실험이고 어쩌면 모순된 목표들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부자가 되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타협 없는 실행, 그리고 완벽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실패할 여유가 없었기에 실패하지 않았고, 무너질 수 없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과감한 변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진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자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완벽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두 번째 기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가 무너지지 않고 부자가 된 이유, 그리고 그 완벽함이 치러야 할 대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두바이는 어떻게 사막에서 금융제국을 만들었고, 스위스는 왜 전쟁 속에서도 중립국으로 불을 지켰을까요? 아일랜드는 어떻게 유럽의 최빈국에서 테크 허브로 도약했을까요?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는 법, 무너지지 않고 번영하는 법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 시리즈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경제 생존의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겠습니까?